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시죠.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한국형 사드. 자, 한국형 사드 LSAM이 지금 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자 개발하고 있는 LSAM 요격탄 시험을 했는데요. 성공했고요.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2020년대 후반쯤이 되면 우리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SAM이 시험에 성공하면서 우리 방어틈, 방공망도 되게 촘촘하게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망가진 혁신, 타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타다 합법까지 4년, 글쎄 혁신은 망가졌다. 대법에서 타다는 무죄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기사 11인승 차약 예약 혁신에도 사실 정치권이 이걸 틀어막았다라고 이재용 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 바꾸고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살펴봤고요.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연봉 10억. 자, 의사를 구하기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연봉 10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 온다고 합니다. 청주 종합병원 심장내과 두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는데 연봉 10억은 기본이고 아파트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 오기만 하셔라 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장내과 위험 부담이 크고 수입 적다. 그래서 전공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토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끔찍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테요. 반갑습니다. 자, 범행 당시 포착된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살해하셨어요?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적 없으세요? 우발적으로 저질렀나요? 비행인가요? 자, 정유정은 조금 전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되면 바로 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해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구자룡 변호사님,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살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범인 네. 자체도 스스로도 그렇게 해놓고 놀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자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이렇게 태연하게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 행동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우발적이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수사기관도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궁을 했고,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범죄물이나 소설, 방송 프로그램을 탐독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살인 충동이 일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걸 지금 이유로 밝혔어요. 그러면서 3개월에 걸쳐서 범행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검색했거든요. 이게 수사 실무와 법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검거율이 100%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예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종 사건 처리돼서 장기 미제로 그냥 영구 미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살인이라고 포착이 됐을 경우에도 시체가 없을 경우에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산낙지 살인 사건도 있었고, 예전에 부산에서의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은 유죄, 무죄, 유죄 이렇게 막 심근마다 결론이 극명하게 갈렸을 정도로,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되거든요. 네네. 부검이 안 되면은 살인의
방법을 알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공소장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은 지금 특강법에 의해 가지고 신상 공개된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요. 23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은 살인 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불량한 죄질의 끝까지 다 채운 사건이고 네. 선처의 여지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그냥 사냥감처럼 포착했다는 점에서도 저도 지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인데 네. 아마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아침 송치됐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송치될 때 현장의 모습이 준비가 됐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앱도 오랫동안 이용하신 건가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정유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에 구체적 답은 하지 않았고요. 피해자 유가족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살인이었고 그리고 여러 책과 영화를 보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처음이었을까요? 또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발언을 한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언급하기조차 싫은데 이거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보통 살인이라면 우발적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범죄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보통 이런 걸 흉악범이라고 하잖아요. 냉혈한이라고 하고 네. 저렇게 저런 얼굴 죄송합니다만 얼굴 얘기해서 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인데 살인을 하고 더더구나 또 시신을 훼손하고 네. 그걸 또 가방에 담아서 유기하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이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보니까 뭐 크지도 않은 그런 여성인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 공범은 없는가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가 이것도 분명히 좀 따져봐야 할 수사해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 충동을 넘어서서 신분 탈취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정유정이라는 이 사람,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5년간 무직 그리고 사회생활과의 어떤 단절이 있었던 사람이고 과외 관련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래서 명문대 다니는 과외 선생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수정 교수도 본인의 핸디캡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림 변호사님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수산해야겠으나 저는 네. 사실 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떠오르실 텐데 김민희 씨가 주연을 했던 그 화차라는 영화 때문에 많이들 이 장면을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 신분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신용불량자라거나 뭐 범죄자라서 쫓긴다거나 그래서 내 신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신분을 탈취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았을 뿐이지 자기 신분을 버려야 될 이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족한테 부양을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분을 탈취한다는 것만 가지고 그 이후에 인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논해질 뿐이지 이걸 네.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도 사체를 그 손괴하고 은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핸드폰, 그 지갑, 신분증을 함께 뺏어가지고 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신분을 탈취하려고 했으면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탈취하려는 준비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정황은 없기 때문에 요 가능성을 사실 그 높게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전해드리기 싫은 그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확인하시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예전한 원칙이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간접 우회 지원은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인가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말씀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와 관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국가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대답하기를 주저했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다라고 보십니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 답변을 그랬겠죠.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어떤 의미의 답변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또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근데 잘 보시면 신범철 차관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적인 북한에 넘길 수 없다. 작은 것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면 다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계속 저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명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원칙이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대해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역대 이어져 온 우리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국방부 차관이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안보 관련된 얘기 하시는데 이미 우리 포탄의 규격과 몇만 발인지 숫자까지도 해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처럼 간접 시사를 했어요. 다행히 미국 가가지고 합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실제로 간접 우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러시아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상사원도 있고 교민도 수만 명 이상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과 연결된 국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의 생명,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계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원칙이 분명합니다. 신 차관이 이 얘기하면 됩니다. 비축량 얼마
30일이면 충족했습니까? 그럼 충족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 이러죠?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처럼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채익 의원이란 분은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랍니다. 이 얘기를 왜 비판한 줄 아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하니까 이걸 비판하려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우리를 6.25 때 도와준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취지로. 그런 취지. 우크라이나가 그런 나라입니까? 소련의 유성국가여가지고 네. 북한을 도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를 감싸고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오시면은 정확한 물음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꾸 숨기고 빠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편을 왜 드느냐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6.25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6.25 때 1950년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할 여지가 없어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왜 우리가 신세질 일도 없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지원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950년 6.25 났을 때 아시아 이 작은 이 나라에 왜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고 4만 명이 넘는 외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숨졌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유엔에 대해서 참전을 요청했는가?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는가? 이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신세질 일 없는 나라니까 우리 모른 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가 지도자급 인사의 발언이 맞습니까? 이거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네.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침략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윤석열 대변인이 할 얘기 없으면 안 하거나 아니면 이채익 의원이 반성한다거나 사과한다면 끝날 문제예요. 자꾸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역사적 팩트도 틀린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6.25 참전에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는 잘못된 걸로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보고 할 말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거하고 되죠.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채익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한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참전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찬 전 대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방위 상황을 조금 더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윤석 대변인의 어떤 설전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며칠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노돈일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저거는 이제 아마도 국방부 입장 또 아마 이제 설사 지금 민주당이 집권에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 탄약 31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29일분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의 적으로 있으니까 상황에서 송만표 장관 차관의 그 발언이 그와가니까 본인도 며칠분 있습니다라고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노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아실 텐데 저렇게 추궁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1분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31분보다 충분히 더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마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위에서는 우주 발사체, 북한이 주장하는 그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에 울렸던 경보를 놓고 오발령 됐던 그 소동을 놓고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방위 모습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백령도는 아니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냐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국방을 책임지고 저는 있는 미리 장관으로서 제 아까 입장에서 황당한 문자 메시지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뭔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들로 다 채워진 거 아닙니까? 일본 문자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 문자 메시지를 일본 문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죠? 예, 거기는 뭐 그리고 내가 어떤 탄도미사일 행동을 해야 될 얘기합니다. 것인지 국민적 지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은 거의 딱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일단 경보 문자를 받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라라는 그 지시가 좀 부족했던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발령이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네네. 그 발령을 보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국민들께서 무슨 상황이구나,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문자 메시지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 문자 메시지 긴급으로 보내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문제의식 가지고 지침을 내리신 거는 적절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빨리 제도 개선하고 이게 대해서 오발령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 주무관이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 더 이게 중한 사안이라고 봤던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로 세팅이 되는 요거에 더 집중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의 상황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과 관련된 얘기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조기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이재명 팬덤이 확인됐다, 재확인됐다. 후원금이 조기 마감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데 29분 만에 한도를 다 채웠다. 1인 평균 후원금 약 3만 원, 5천 명에게 후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민주당 의원들 후원금 모으는 기사들을 가끔 보긴 하는데 쉽게 잘 모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부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부러울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지층이 너무 그 지지하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강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에게 포획된다고 하죠. 네. 그 정작 정치하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휘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밖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그 당대표로서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뭐든지 적절한 게 중요한데 이 강성 지지층이 가장 큰 문제는 강성 지지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강성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지지의 강도가 너무 과잉 대표된다. 실제로는 10명이 보내는 지지인데 그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20명, 30명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의 팬덤 지지층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있는데요.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우리 처음 뵙지 않아요? 저는 처음 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까?
상대방에서 이게 민주당입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한민수 대변인님. 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좀 전에 이제 후원금 얘기 나왔을 때 제 주변 계신 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하다 29분 만에 마감되니까 자기 후원 못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1인당 3만 원이니까요. 소액이고 이미 우리 정치자금법이나 선관위에서 이제 그 정도는 국고에서 10만 원 미만은 다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십시일반 모아서 본인들 지지하고 열심히 그리고 좋은 정치 해달라고 지지하는 거는 절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이른바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인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권의 보수든 진보든 다 이렇게 열성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은 정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사모라고 해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영부인의 팬카페도 있고 해서 지지하고 응원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도하게 도를 넘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본인의 주장과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낼 수 있는 거고 수용할 만한 의견들은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의 반대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당원과 열성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거 이건 받아들일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과도한 욕설이랄지 아무튼 인신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되고 징계될 필요도 있고 제재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원을 제명까지 했어요. 그 제명이라는 거는 그 당원은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최고 징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일부 이제 그 좀 도가 넘는 당원 한 분들 가지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랄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당원분들 정말 본인 돈 내고 본인들 뭐 이렇게 다 생계도 한데 가서 모임에 가서 목소리 내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이 뭐 20분 만에 차버렸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후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비판만 하지 말고 고무 찬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도 출마하시면 저도 조금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출마하시는데 그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거죠. 정치인들은. 그게 바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근데 바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바로 그게 양날의 칼일 수 있다는 거죠.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든든한 배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면 이게 그야말로 전체 구도를 망치는 그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지층은 든든하지만 지지층만 보고 행보를 하는 건 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자질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대표가 아니고 물론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건 좋지만 자기와 반대편에 있다고 저렇게 폭력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전체적인 구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당을 망치는 길이라고, 두 쪽 나뉘는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성 지지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팬덤에 지금 훌리건이라고까지 불리잖아요. 그리고 테러 행위라고까지 불리는 그 행태가 문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실 팬클럽 팬덤이랑은 달라요. 그때는 이런 평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거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팬덤을 그냥 옹호하는 그게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자발적 후원이 있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5천 명 붙잡고서 정치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획되는 이 상황 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이장직 하나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옥신각신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 소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절대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수에게 항상 시선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정치를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왜곡되고 우리 보통 연예인이랑 정치인 생리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구독자 많고 완전히 저질의 자극적인 컨텐츠가 구독자가 많아요. 그리고 슈퍼챗이 또 그렇게 쏠려요. 근데 먹방 보세요. 슈퍼챗 터지면 계속 먹어요. 욕하는 채널은 슈퍼챗 터지면 계속 욕해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가야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지 여기에 절대 포획돼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게 지금 지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안위원장 하고 말 것입니다. 정청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대의원제 폐지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재선한 의원은 기득권에 너무 집착한다. 그리고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욕심을 정도껏 부려야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 상황을 볼 때마다 대부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 그 투쟁 프레임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86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극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의 위치와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재명이라는 그런 특이한 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당대표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특징, 투쟁 프레임과 극렬 지지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당내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오는 결과가, 지적받는 결과가 기득권 집착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지칭하고 말한다는 것은 본인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지지를 다시 흡수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통 지지자들이 과연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까지 보느냐. 그럼 거기에서 지지층과 정청래 의원은 괴리가 생기게 되겠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런 언행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글쎄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최고위원이라는 건 그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이른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당직이나 다른 뭐 국회직 이런 것들을 보통은 안 하죠. 겸직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보통은 안 하죠. 관례적으로. 그런데 과방위원장 때도 전반기에 과방위원장 때도 그걸 고집해서 과방위원장을 했고 그런데 또 1년 후에 또 이렇게 그 행안위원장을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정청래 의원이 아니면 행안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3선 의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3선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하나 뭐였냐면 미국 정치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그 메카시 공화당 원내총무가 지금 현재 그 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에 대폭 양보를 해서 지금 타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정치는 타협이다. 누구도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정치는 타협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당내에도 당외에 마찬가지 타협인데 누구도 모든 걸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 정청래 의원에게 좀 이걸 들려주고 싶은데 아니 본인이 한번 가방위원장을 하셨고 또 최고위원이고 그런데 왜 행안위원장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를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은 뭐 꽃이죠. 뭐 다들 욕심을 부리는 자리이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막을 좀 알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욕심 부리는지? 일단은 그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건 저도 뭐 정치를 지금 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지지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뭐 비판하거나 다른 당에서 특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당내 상황이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해서 이제 조만간 열리는 12일인가요? 의총을 해서 아마 선출을 할 것 같은데 6개 자리입니다. 하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입장을 뭐 당 대변인이 하기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보니까 많은 수만 명의 당원들이 또 청원을 했더라고요. 당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 당원이나 지지자, 많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방위원장을 할 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 함께 행안위원장으로 가서 뭔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히 목소리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행안위원장 1년 하고 가방위원장을 갔는데 아마 당시 할 때 1년씩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맡기로 무슨 약속이나 무슨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위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입장을 밝힌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보죠.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30일 경찰이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점을 연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틀 연속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MBC 이마목의 기자는 무슨 술자리 무슨 보도를 했다가 3천만 원 소송을 당해 있어요. 또 한동훈 장관의 딸도 취재를 했던 기자예요. 미운 털 정도가 아니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감정이 녹아있는 이런 압수수색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안 조용했는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또 연이틀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녹아있는 압수수색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 들었는데 법원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 감정을 녹일 수 있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김의겸 의원이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 사건 내용이나 법리를 전혀 모르시거나 그냥 알면서도 몰라 나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만 공격할 거야 이런 태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일 뿐이지 사건의 고소인조차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서울시 그 강서구 의원이 맞습니다. 자기의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가해자랑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좀 봐주세요라면서 의정활동 도움되는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준 자료를 보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었고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았으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에 고발을 했을 때는 MBC나 MBC 기자가 관련돼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MBC 기자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MBC랑 MBC 기자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무슨 보복성이고 뭐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것도 안 돼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로서 이 사건에 관여도 안 했지만 할 수도 없고 사건은 경찰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은 수사기관에서 뭐 피의자의 신체, 소지품, 주거지, 차량 이렇게 항목을 쭉 적어요. 그럼 판사가 사건 필요성을 보고서 삭선을 그어요. 필요 없어. 그래서 남긴 것만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나왔으면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됐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지금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앞뒤 맥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이제 예의도 아니고 법원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금도 없고 사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거나 왜곡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은 피해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뭐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최강호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MBC 기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검찰의 잣대는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일관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계셨던 분들이 국민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검찰의 판단은 때와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으로 입사할 수 없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양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고,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뭔가 공개할 수 없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과잉 수사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글쎄 뭐 어떤 경우든 누구든 뭐 과잉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뭐 원칙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저 뭐 나온 분들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다는 분들인데 팩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왔네요. 당시 문제가 됐었죠, 사실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그걸 신청해서 네. 발부받아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명단과 내역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또 이메일에 대한 통신감청영장도 발부받아서 그걸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학교 관계자가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조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그것이지 영장을 다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팩트 자체가 틀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현재 이거 임모 기자 문제는 임모 기자가 결국 그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어떤 데다 유출했고,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한 강석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고, 당시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그걸 공개했습니다. 물론 공개는 잘못한 거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상황도 다르고 지금 얘기한 팩트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야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한동훈 장관의 1년여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차례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근무도 하고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등록된 기자가 한 1,700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상주라는 기자도 한 600에서 700명 됩니다. 아마 윤 대변인 잘 아시고 많은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취재할 때 뭐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면은 대부분 총리 아니면 뭐 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관급이나. 그러면 취재의 ABC 중에 기본이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원실에 가거나 보좌진이나 해당 의원한테 거의 대부분 뭐 해당 상임이나 인사청문 특위로부터 다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갔다는 뭐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랄지 뭐 저기 부동산 매매 기록서, 무슨 뭐 재산 병역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 그걸 그냥 기사를 쓰는 거죠. 쓰고 하는데 동료 기자들하고도 이제 공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1년이 넘었는데 뭐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건 저는 뭐 문제가 되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1년이 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인으로서 나간 이 자료를 다 문제를 삼아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MBC 기자가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저는 글쎄요,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해당 기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하고는 절차를 밟으면 모르겠는데 이 기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속옷까지 뒤져가면서, 특히 저는 경찰관이 이 말을 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기자 보자마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협조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검찰 수사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권력 실세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합니까? 이 경찰관 뭐 얘기해야 됩니다. 경찰청장 얘기해야죠. 이미 경찰이 검찰에 하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분명한 수사를 하되 또 이걸 가지고 MBC에 보도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과잉 수사가 분명하죠. 언론단체 6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항의 목소리를 내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MBC만 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특히 임 기자는 바이든과 난리면을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나올 계제가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피해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자, 일반 국민일 경우에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MBC 기자에 대해서 한 것이 과연 그런 과잉인 집행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MBC 편집국 보도국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겁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방송국이 치외 법권 지역은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이 거부가 됐다.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사나 단체가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방송사만, 왜 MBC만 노조에 의해서 정당한 직무 집행이, 공무 집행이 거부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옹호할 어떠한 논리도 없어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발부한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뭐 속옷을 어떻게 했다더니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서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에서 지금 비롯된 얘기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휴대폰을 경찰이 와가지고 먼저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핸드폰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안 내놨잖아요. 분명히 이 기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도 내놨어요. 이런 대화를 중에 잘라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터무니없이 경찰이 그런 얘기했을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도 익명으로 해가지고 모 기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기자는 그 글에 판사 실명을 적어가지고 저격을 했어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그리고 취재를 위해 가지고 자료를 습득하고 기사를 썼으면은 영장 발부 MBC 본사까지 안 해요. 사법부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유출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행위 때문에 지금 영장이 나온 것이고 이건 취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튜버한테 넘기는 게 어떻게 취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이 그 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나와요. 근데 그게 언론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싶으시면 사법부의 존중도 갖춰서 얘기하시지 판사 개인을 이름까지 저격한 우리는 지금 그 기자 실명 얘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속옷 얘기하시는데 압수수색 할 때 그 장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속옷 있으면 딱 손 놓고서 아 여긴 안 돼 이러나요? 거기에 그럼 뭐 USB 담아놓고 마약 담아놓으면 수사 못하나요? 무슨 말이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감성적 터치 가지고 어떻게 흐트려보려고 하는 시도인데 기자분이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쓰는 글 자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자, 핫한 인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미자 씨, 가수 이미자 씨가 오늘 첫 번째 인물인데요. 자, 엘리제이 여왕, 영원한 국민 가수 이미자 씨가 지난해 12월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특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연 출연료와 수익급 전액을 국가 유공자 복지 증진에 사용해달라면서 기부키로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자장가 국무총리 내외분, 대통령 내외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침 대통령님께서 또 보온부로 또 승격해 주시고 너무 행복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자, 이미자 씨의 출연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온정이 모여서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금이 341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 잠깐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저기에 참석을 했네요. 네.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네.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 그리고 그 보훈 가족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이제 행사였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참석을 해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이제 펼친 건데 이미자 씨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 전성기 때 뭐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시절에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노래로 전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이 또 이렇게 6월을 맞아서 저런 호국 보훈 활동에 이렇게 적극 나서셔서 10억이라는 이런 또 금액이 모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도 가수인데요. 가수 이루 씨입니다. 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 씨인데 어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공판에서 가족사가 공개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루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양형 사유를 쭉 얘기할 때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가족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항상 등장하는 레파토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사정을 양형상의 선처 사유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옥경이라는 노래 제목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태진아 씨 부인. 네. 본명은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정이 밝혀지긴 했는데 이루 씨 형사 사건을 보면은 사실 음주 운전을 반복했는데 어머니 돌보지 않고 밖에서 술 드셨잖아요. 그리고 강변북로를 180km로 막 과속을 하고 그리고 동승자하고 범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었던 거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평소에 어머니 돌보셨으면 이런 사실관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불효 중에 불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선처를 받겠다는 이유로 지금 편찮으신 어머니를 꺼내 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분을 돌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정도가 될 때 고려가 되는데 사실 남편이 태진아 씨가 있고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병도 받고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루 씨가 평소에 정말 그 돈 본인이 벌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몸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 관계가 없으면 이게 그렇게 크게 고려될 사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진아 씨와 지금 부인 옥경이로 알려져 있는 부인 이옥형 씨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살아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옥경아 두 번 먹었다. 1981년도 미국 가자마자 우리 이제 뉴욕에서 만났어요. 가장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뉴욕 생활이 이제 우리가 힘들었을 때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99%가 이 사람의 그 내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출근해서도 퇴근할 때까지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검찰이 이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형을 어떻게든 좀 낮춰보고자 어머니의 치매 사실까지 공개를 했지만 구자룡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세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도 참 유명한 인물인데요. 바로 김광현 야구 선수죠. 지난 3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WBC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 우리나라 정말 저조한 성적 거뒀고 프로야구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김광현 선수를 포함해서 야구 선수 3명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음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 선수로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 자, 성적도 안 좋았는데 그게 술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동희 교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뭐 음주한 것과 성적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전 또 호주전 정말 졸전을 벌였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WBC 대회 기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서 타국에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 경기 전날이든 아니든 또 일본전 앞두고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술을 마시러 다닌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고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실망이 크고 또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이분들은 프로 아닙니까? 프로. 네. 그죠? 프로 선수로서 자신의 몸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팬들이 지불하는 돈으로 이분들이 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이런 게 철저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요즘에 여기서 뭐 영상 많이 나오는 오타니 선수, 네. 정말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 밑바탕이 뭐냐?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더 프로로서 이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순서 만나봤고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을 여야 대변인들과 함께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만적인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에 과거로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저희가 앞쪽에서 과잉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나눌 얘기는 과잉 진압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자, 영상 좀 보시죠. 지난 31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에 설치를 해놓은 그 철제 구조물 위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불법 시위를 했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봉이 쓰여졌다. 뭐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부상자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두고 과잉 진압이다, 아니다, 이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다, 불가피했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가 과잉이라고 하면요,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수단이나 방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 한쪽을 향해서 과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네. 영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위하시는 분이 고공에서 긴 쇠파이프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정글에서 쓰는 뭐 정글도라고 하는데 네. 아주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저 상황을 진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네.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런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냥 맨손으로 가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물리력을 발휘를 해서 저 상황을 진압을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찰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경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썼다고 해서 과잉 진압이다. 뭐 야만의 시대라고까지 아까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한쪽만 얘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바로잡습니다. 저 영상을 정확히 보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떠세요? 영상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른바 자극적인 용어죠. 정글도. 저 노동자 머리를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끌려간 노동자가 정글도는 저도 영상을 보니까 네. 그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붙여놓은 테이프 같은 걸 다 철거하는 데 쓰더라고요. 지금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예, 모자이크 저걸 다 처리는 쳐내고 저게. 이분이 저도 뭐 보도 영상 길게 나온 걸 보니까 내려놔요. 경찰들한테 절대 휘두르지 않더라고요. 다른 뭐 또 영상이 있는지 갖고까지 모르겠습니다. 쇠파이프는
쇠파이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양쪽으로 이제 수명이 달려드니까 탁탁탁 치고 있다가 그 이후 바로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는 제 영상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리고 끌려가는 장면하고 또 다른 이제 김만재 뭐 금속노조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미국 경찰들이 이제 흑인 분들을 이렇게 강제 진압하거나 이렇게 체포할 때 길바닥에 눕혀놓고 뒤집어서 뒤에서 수갑 채우고 무릎이나 이렇게 막 조르잖아요. 그와 유사한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국민들께서 아셔야 돼요. 영장이 쳤는데 어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폭력 시위라고 해서 영장 쳤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다치신 이분도 아마 영장 청구할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만약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다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영장이 기각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1년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폭압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제 경찰 기자도 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경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노조에서나 시위 중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랍니다. 대부분이 한 2가지 정도인데요. 경로를 예상된 경로가 아닌 다른 데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 데시벨이 이렇게 소음 기준이 있는데 이걸 넘어선다거나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선 지휘관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경찰청장이 시위 제대로 막으면 특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잉 진압. 이미 캡사이신이라고는 체류액이 6년 만인가요? 몇 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뭐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 안 했는데 거기다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 맞고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죠. 집권 여당에서 벌써 물대포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여당 지도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또 아까운 목숨, 정말 우리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분들 또 상할까 봐 걱정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뭐 캡사이신 쓴 적 없고 물대포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희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책위장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했잖아요. 안 한 걸 가지고 자꾸 한 것처럼 상정을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영장 얘기하십니다.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불법 행위 안 했을 걸로 예단을 한다는데 방금 전에 MBC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시위 과정에서 불편을 겪냐 안 겪느냐 그리고 이것이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1박 2일 동안 있었던 민노총의 그 시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소음이 조금 뭐 기준치를 넘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 현장 옆에 있어 봤는데 그리고 경로를 이탈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잉 진압이라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 과잉 진압했을 경우에 시민들, 국민들의 반발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한에서 경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위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슈인데요. 신문 잠깐 펼쳐볼까요? 선관위가 지금 자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하겠다, 감사 나서겠다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그런 우리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자체 조사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꼬리 자르기 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원의 이 감사를 거부한다는 논리가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은 이 선관위에서 인사사무감사는 결국은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 사무차장 또 사퇴를 했습니다. 없어요. 이걸 진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아직도 그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논리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는 선관위를 향한 시선이라든지 내부 정화 노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법적인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자진해서라도 뭐 권익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사, 체크를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답답하죠. 좀 전에 얘기 나온 거니까 조금 뭐 바로잡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박대출 정책위장이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대포를 없애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 막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을 비롯해가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물대포수라고 한 적은 없다. 또 해명을 했군요.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 발언을 한 건 맞습니다. 감사원 부분은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있었던 아빠 찬스, 뭐 보니까 또 뭐 다른 찬스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선관위원장이 수사 의뢰도 했었다시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전수조사도 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 하고 이제 선관위도 감시와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징계하고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지만 이거와 감사원이 같은 독립기관이고 뭐 감사원이 독립기관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선관위는 분명히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7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를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한 상태고 선관위에서 이미 국정조사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입장도 여기에 대한 거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 정부 감사원은 국회 와가지고 감사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라는 식으로, 기관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일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금 당장 뭐가 있으니까 감사원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는 거 이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감사원장이 그 발언을 한 거하고 지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선관위는 모르겠습니다. 독립기구이기 때문에요. 선관위가 선관위를 정말 그 조직을 위한다면은 외부로부터의 감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잉 진압이냐 그리고 선관위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야 대변인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신통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